저희가 실제 차량이 지금 현재까지는 약 12개월 돼 있어서 하다가 1.14TB가 수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제 종료 내년까지 한다고 혹시 뭐 하면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TB 아까 내가 녹화한 게 한 번도 하나도 안 됐거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화가 이제 하나도 안 저희가 됐단 이렇게 말이지. 수집한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녹화가 저희가 됐습니다. 구축한 근데 정보를 시간이 가지고 원래 실제 340분 어떤 최고 아니야? 이상 증상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분 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실제 개발했던 기술 중 하나인데요. 여기 의자 갖고 먼저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서 수입된 여기한테도 뭘 편하신데도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서 보면 앉아서 볼 수 있거든. 앉아서 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수행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처 총 14가지를 선택을 해서 14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LST 오토 인코더라는 AI 알고리즘에다가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정비 업체랑 같이 협업도 하고 그리고 DTC 코드도 이제 보게 되면서 저희가 주행 중에 실제 이제 차량에 이제 고장난 차량 대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EPC 고장인 차량이나 배터리 팩이 고장이 났던 차량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법을 통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정상 데이터 차량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LSD 오토 인코더에 넣어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나중에 정상 차량 2번과 3번, 4번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나중에 인가를 넣어보면 정상인 차량을 확인을 정상 차량의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 차량 2번에 있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그렇게 스레시홀드가 이상 감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배터리 팩이나 인버터가 EPC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PCU 같은 경우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천천히 고장이 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상 감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DTC 코드가 나오기 전부터 먼저 이상이 감지를 시켜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지 기술이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수명 진단하고 등급화 관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제 배터리 팩이나 단실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모듈 현재까지 모듈까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배터리 모듈 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충방전이나 아니면 충전 후 그러니까 결국 전기장차가 완충 후에 바뀌는 이런 전압 변화를 직접 이렇게 저항으로 환산을 해서 나온 값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법으로 내부 저항과 용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습된 알고리즘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지속적으로 계산되는 배터리 내부 저항을 입력값으로 넣었을 때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의 트레이닝 구간이나 테스트 구간을 좀 다양한 쪽에서 나타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알아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MAP가 결국엔 이제 오차율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트한 전 구간에 대해서 트레이닝 구간과 테스트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각각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그래도 테스트 전반적으로 다 오차율이 2% 이내로 배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용량 진단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모듈까지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실주행 차량에다가 실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에 대한 내부 저항을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내부 저항 실주행 차량에서도 배터리 내부 저항을 구하면 주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부 저항의 변화나 온도에 따라서 내부 저항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교환을 하면 실제 실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터리 상태 진단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배터리 팩 고장 진단 기술입니다.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결국 이제 배터리 이제 모듈 단에서 배터리 어떻게 보면 내부 셀만 테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배터리 팩을 다뤄보신 분은 알겠지만 배터리가 결국에는 배터리 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 셀과 셀을 연결하는 버스바라든지 이제 각각의 파워 릴레이라든지 서비스 플러그라든지 배터리에서 나오는 출력단에 있는 출력선이를 보존하는 출력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주로 이제 현재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배터리 셀 자체에 대해서만 상태를 진단하거나 어떻게 보면 배터리 팩 BMS 데이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터리 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BMS
배터리 팩에 대해 내부에 있는 이런 버스바라든지 파워 릴레이가 고장이라든지 어떤 이게 어떻게 열화가 되고 있고 고장이 진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도 수행을 하였는데 한 예를 들어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먼저 축소 시험으로 수행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와 이제 각각에서 이제 어떤 버스바가 좀 이렇게 접촉이 이렇게 잘 결착력이 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부식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저항으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항체를 추가를 해서 배터리를 작동을 시키면 실제 이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일 때 이제 이렇게 전압의 기울기, 그리고 내부 저항의 기울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실제 사용이 될 때 셀은 정상이지만 셀 외부에 있는 다른 환경이 고장났을 때 이런 고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를 실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데이터에 또 확인을 해보니 전기자동차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주행 중에 나오는 이제 이런 배터리 전압의 저항과 상태를 계산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캔값 BMS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배터리 팩 전압이 결국에 BMS에서 나온 배터리 팩 전압은 각 셀에 대한 모든 전압의 합이 나오게 되고 이제 인버터 인력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팩의 전압, 배터리 팩에 대한 연결부 저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저항 요소를 포함한 입력 전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전압의 차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스템 연결부에 대한 모든 저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면 실제 배터리에 대한 저항, 배터리 연결부에 대한 저항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차량에 대해서 여러 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이제 재밌게도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 저항의 연결부 저항이 한 4에서 8mΩ 정도 되는데 특정 차량의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한 10에서 16mΩ로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터리 내부 저항이 한 4mΩ에서 그렇게 보통 약간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배터리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모터 출력 효율이나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효율이 실제로 이렇게 저항이 좀 약간 증가하면은 실제 배터리 효율이 한 4%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전기는 토탈 한 1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나 이런 상태를 보실 때 배터리 셀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부에 대한 상태 검증도 같이 하셔야 배터리에 대한 상태 진단이라는 걸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사용후 배터리에서 배터리 팩을 나중에 뭐 분해를 하시고 새로 만드신다고 하면 이런 연결부에 대한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게 그대로 팩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연결부에 대한 상태를 확인을 안 하시면 아무리 셀 밸런싱이 잘 돼 있고 팩을 이제 여러 개를 붙였는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전압 차이가 실제 가동할 때 전압 차이가 확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셀 내부 저항뿐만 아니라 연결부에 대한 저항도 고려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맞춰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단위셀 여러 단위셀이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실험을 해서 배터리를 이제 주로 모두를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0부터 100까지 다 쓰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배터리를 이제 실제 전기자동차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0부터 100까지 다 사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30% 이내가 되면 전부 충전소로 거의 대부분 충전소로 가게 되고 이렇게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전압의 범위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사용자의 이제 그런 DOD에 따라서 배터리 실제 주행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사전 실험으로 이제 저희가 축소 실험으로 이제 배터리 단위셀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DOD를 100% 다 쓰는 거, 전압 범위를 90%만 쓰는 거, 80%, 70%, 60%만 쓰는 거에 대해서 배터리 이제 사이클을 돌려보면 실제로 이렇게 DOD가 낮아질수록 배터리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조건별로 총 방전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SOH 80까지 사용한다는 걸 가정해서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총 방전 에너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실력제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 이런 DOD를 좀 제어를 했더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총 방전 에너지량이 기존의 DOD 60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한 45%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이제처럼 이런 배터리 충전이나 충방전에 대한 최적대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또 이제 고속 충전 관련 그런 이슈인데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제 배터리를 하신 분들은 말할 때 이제 웬만하면 고속 충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고속 충전하면 배터리에 좀 데미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차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꽂아놓고 2시간, 3시간, 6시간, 8시간 꼭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의 니즈는 급속 충전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급속 충전에 대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물론 배터리 수명이 감소는 하겠지만 최대한 수명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배터리에 대한 소재나 아니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바꾸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는 이제 하나 접근했던 방법이 프리팅, 열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수명을 어떻게 하면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실제 이제 하이시레이트, 그러니까 EC로 저희가 충전 배터리를 30분 만에 충전을 했을 때 계속 이제 30분 만에 충전을 하면서 상태를 이제 외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호스를 넣어서 실제 이제 외부 열 관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열 관리에 따라서 배터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팅을 통해서 이런 외부의 외기 온도를 최저 그냥 기본 냉각수로 흘리지 않는 것부터 해서 온도를 최대 이제 85도짜리 물을 흘리면서 배터리에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배터리 온도를 제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배터리 온도를 올리니까 배터리가 이제 C레이트가 높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높을 때 이제 열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그 리튬 음극에서의 리튬 플레이팅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튬 플레이팅이 나오는 이유가 한 번에 많은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리튬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 내부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온의 이동이 느려서 이제 플레이팅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음극 부분에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온 리튬에 대한 이제 안에 있는 화학적 반응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열화를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한테 상태는 안 좋지만 온도를 올림으로써 리튬의 이온을 이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서 이런 급속 충전에 대한 배터리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저희가 이제 급속 충전을 해보니 급속 충전의 온도를 제어를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저기 제일 좋았던 부분이 배터리 이제 냉각수 온도가 75도였고 실제 배터리에 대한 온도는 약 한 55도 정도. 배터리가 55도가 유지가 됐을 때 이 1865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장수명과 그리고 제일 장수명을 확인한 장수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나중에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개발을 하신다든지 사용 배터리 하실 때도 이제 이런 배터리에 대한 이제 열 관리를 필히 확인을 하셔야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그 목적에 맞게 열 관리에 대한 그 방안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을 주로 하시는거나 아니면 좀 급격하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제 열 관리도 충분히 될 수 있게 냉각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셔야 배터리에 대해서 좀 수명이나 수명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또 다른 고장은 배터리 이제 모터라든지 차량에 들어가는 베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베어링에 대한 조기 진단도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제 좀 베어링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초기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의 베어링을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넣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특히 모터에서 나오는 이제 암전류가 배터리 이 베어링의 내부에 있는 그리스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전부 다 건조가 되면서 나중에는 그리스 없이 이제 베어링 구동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베어링이 고장이 나는 이슈가 초반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진단 기술도 개발을 하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이거 안에 있는 그리스를 이제 저렴 그리스를 넣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이슈도 많이 해결은 됐다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이런 베어링에 대한 이제 상태 진단을 기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 RMS나 SK법이나 SAK라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을 때 최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저희가 개발했던 알고리즘이 기존 거보다 12% 정도 빨리 고장 진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전에 어떻게 보면 완전 고장이 나기 전에 배터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저희 사업에서 했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자동차 이런 DB나 아니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이렇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구축하고 이를 이제 실제 필요하신 이제 사용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기업 지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정비 이제 저희 기업 기술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기도 있고요. 또 이런 제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된 이제 DB를 현재 필요하신 분에게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실제 전기자동차 주행 데이터라든지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제 실주행 데이터라든지 고장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령의 비용은 기업 지원 비용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구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이제 필요한 실험이라든지 필요한 환경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와 더불어 저희가 구축된 이제 다양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아니 전기자동차 실제 차량 테스트라든지 오토 테스트 등 다양한 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기대 효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장 DB나 고장 상태를 진단을 통해서 짧게는 이제 전기자동차 운전자나 전기업체뿐만 아니라 저게 실제로는 택시나 이런 렌터카 업체,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제 AS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부품을 사전에 공급을 해서 이런 부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저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고장 빈도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터에 대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배터리에 대한 고장이 발생이 덜한다면 이런 모터 정비 전문가에 대한 인력을 좀 더 많이 충원을 하고 배터리 상대적으로 덜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교육 인력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가 이제 전에 배터리가 실제 모터에서 주로 그러는데요. 모터에서 발생을 할 때 모터가 발생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섭이나 안에가 구동 모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석이 돌게 되는데 돌 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그 전자석이 저희가 전기를 줬을 때 자석에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석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 여기서 모터를 구동을 시킬 때. 네. 네. 유도 권리가 브리스 쪽으로 가서 거기서 브리스가 전부 다 말라버리게 되는 분해가 되는 유도절 때문에. 유도절도 실제 전류도 들어가고요. 전류. 그리스 사양은 어떤 걸로?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서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절연 브리스를 이미 개발해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에는 그게 그런 브리스가 기존 거 내용 거를 썼는데 이제 실제 작동을 타고 보니까 차가 한 2만에서 3만에서 계속 이제 고장이 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걸 다 구매를 해보니까 이제 다 베어링이 고장이 났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전류가 누설 전류가 안 흐를 줄 알았는데 이제 흐르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브리스를 대체했던. 그럼 누설 전류가 EPCU 쪽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EPCU에는 이제 그래도 EPCU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어서 차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는데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베어링이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적으시나요? 그러니까 지역장의 대표 현황에서 고장발 모터 배터리 이게 그 고장 발생이 단순히 그 내구나 이런 게 원인이 건지 사고에 의한 건지. 이거는 이제 사고는 아니고요. 실제 이제 정비 이력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소스는 이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이런 정비 이력을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가 이렇게 정비사가 정비를 하면은 그 정비 항목들이 올라가서 업데이트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스 결국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좀 얻어와서 소스를 얻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했던 게 주인공의 사고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몰다가 발생하는 이제 이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득파가 받는 사람이 이게 저희 보험사에서 봤을 때 여기 차는 대부분이 바닥에 박히는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 변화가 유추가 되는 그런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그쪽은 이제 저희가 따로 배터리 이제 그런 파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에 의한 열화는 저희가 확인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주행 중에 이제 열화라든지 사용자의 이제 주행 패턴에 따른 열화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좀 그런 사고나 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 그리고 차량을 이제 실제 한 대마다 테스트를 하기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제 확인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배터리를 구해가지고 셀을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배터리에서 모듈까지는 이제 저희가 셀 단품 셀 하나 단위는 검사 안 하시나요? 하나로 저희가 팩 단위로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이제 팩에 대한 이제 베이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각 셀에 대한 진단은 가능은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레벨은 배터리 팩을 전기장치에서 배터리 팩을 탈거해서 팩 자체를 테스트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모듈만 떼서 테스트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는 이제 전기자동차 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단품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구해가지고 하는 단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테스트 하실 때 네. 장비는 혹시 어떤 걸? 주로 하는 건 이제 임피던스법 해가지고 저희가 임피던스도 같이 계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건 이제 DC법으로 해서 이제 GITT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류 펄스를 줘서 그 상태에 대해서 배터리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피던스법으로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저희가 대상이 임피던스가 가장 정확한데 저희는 대상이 실제 정의 필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임피던스 장비 없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DC법도 테스트하는 것같습니다. 올 초에 뭐 일본 개측자들도 세계 최초로 셀을 측정할 수 있는 개발팀 선전을 하길래 뭐 그거하고 지금까지 측정하셨던 장비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이게 셀 저항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레벨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풀셀 했을 때 풀셀에 있는 내부 토탈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부 저항이 만약에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전극과 전해질과 이거에 대한 이제 모든 저항을 분리할 수 있는 저항인 건지는 저도 이제 혹시 듣는 걸로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토탈 저항은 지금 다 구하고 있거든요. 셀 끝나는 다 찍어서 저항되는. 네. 모터스가 잠깐 좀 베어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거 아닙니까? 네. 소음 신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공중도가 이제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뭐 센서 데이터라는 부분도 실제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아직 안타깝게도 이제 모터 저희가 다이나모 모터가 오래 구축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축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이제 함께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하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연구원이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 거기서 이제 실제 이제 수행한 연구랑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면서 같이 협업해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도 이제 이음이나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베어링 마모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혹시 모텔 감사 말씀드려서 추적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보다는 지금 현재는 가장 더 이슈는 이제 그런 소음 쪽이고요. 근데 이제 열 관리가 안 됐을 때 열이 실제 오토가 작동할 때 열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냉각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그 감자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감자가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는 이슈는 결국 제품의 제조 불량이나 아니면 결국에 그로 인해서 나온 감자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지금 상태적 이거 하나가 저희가 이제 실제 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버터에서 이제 모터 안에 나오는 들어가는 이제 전력의 에너지하고 모터에 나오는 이제 출력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쨌든 모터 효율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배터리의 효율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전력으로 계산해서 모터 출력을 비교해 보면 효율이 좀 낮지만 실제 모터에 대한 효율을 저희가 물론 이게 제일 좋은 베스트 구간만 찍어가지고 확인했었지만 모터 효율이 거의 99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한 10만 이상짜리가 12만짜리가.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만들어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한 12만 이상 가더라도 모터에 대한 그 효율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강병수 선임연구원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비딩 김태훈 전문님께서 전기차 재제조, 재활용 및 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좀 목을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해서 다른 형태로 좀 발표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화는 좀 약간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교육부에서 제가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장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전기차 사용 배터리에 대한 네트워크 계획, 즉 전기차로 시스템이 변경되고 나서 그 시스템이 변경되고 났을 때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고민된 부분들에서 사업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도 쪽도 이제 전기 업체 중에서 상당히 지금 전기차로 가는 이슈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타개할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 소모성 위주라든지 아니면 관련성을 없는 사업을 인지를 하고 나서 내가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이게 가져가는 진행을 이들이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에코마켓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넓고 좋은 시장이 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노패스 관련돼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신혼용차 관련돼가지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42만 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5월 결승에서 48만 대, 9만 대 정도가 이런 차량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쪽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된 15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PHEV도 상당히 많은 보급량들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들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놨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보급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반 산업들도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의 대응책이 유연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연기관 차 어떠시냐?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대에서는 무료하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자체의 블랙아웃까지 생각하는 전력 자체가 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급량 자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3분의 1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용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재조 또는 어떤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나중에 사업화 목적에 어떤 의미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 보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글씨가 좀 적어서 잘 안 보고 있는데 815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 즉 자동차 산업의 애프터마켓 쪽 시장은 지금 130조, 국내는 130조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주유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주유 보험 쪽이 가장 큰데 주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전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시스템 배달, 그 다음에 기타. 예전에는 저희가 주유소만 생각할 때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정보 과제라든지 그 사업화 목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명이 있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급 정책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메이저 업체에서 전기차 쪽 플랫폼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신차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안달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카 차량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차량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업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국내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전기차들이 국내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많이 운영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게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정부 정책 자체는 예산 편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 쪽과 전기차 보조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주중립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스 렌저로 즉 운행하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정책,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보급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EV 아웃룩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했었는데요. 인근 지식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EV 아웃룩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일단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거시기 문제가 혼란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급상승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 장애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자동차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기차였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좀 하이브리드나 PHEV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그 친환경차랑 포함되어 있는 차량들도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게 내연기관 하고 이제 혼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친환경차에서 이제 배제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판매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판매는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자체가 22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에는 14%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자동차 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커먼웨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다양한 자동차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전투자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상황이 있고요. 메이저 업체에서는 이제 전기차, 카펙스라고 해서 이제 이윤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되면은 상당히 전기차에 나름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현기차도 그렇지만 폭스바겐이나 그렇지, 그다음에 BMW 그룹에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유용해 보시면 좋은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연기관 차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 환경 규제, 헬라프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환경 규제 굉장히 따라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규제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타 판매를 초과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3차를 팔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발생을 하고 어떤 차 같은 경우 한 대를 팔게 되면 두 대의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탄소 배출 관련된 크레딧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사용 배터리, 지금 재제조 배터리를 다시 자동차로 돌려보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상세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화 목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은 다시 부가적인 이익 충분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보존부터 이제 전체 전주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실까 하는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대표께서 써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기관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의무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기관 내에서도 만약에 수출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후에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이전의 차량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산업부에서는 사용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폐배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으로 좀 보게 되면 재사용, 재제조 쪽은 어떤 사업부 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활용 쪽은 환경부 쪽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반납 기간은 지금 현재 이따가도 그림이 나오겠죠. 그 미래 회사와 과점 수거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점 수거센터에서 운영이 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 보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지금 현재 R&D라든지 정보과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민간 단계의 사업체에서도 정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투입을 해서 그런 미래 사업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1년 1월 1일부에 이제 등록된 차량 같은 경우는 반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EJP라든지 지금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각이라든지 매수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일단 저희가 추정할 때 한 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재조 앞에서 보시게 되면 제재조, 재사용, 재활용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게 되면 재제조는 어떤 용어냐면 실제 저희가 정비업소에서 배터리를 해서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스가 파손이 됐다. 그런 케이스만 교체를 해서 다시 그 차이가 올려주는 형태, 즉 원래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시 가는 것을 재제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 배터리, 즉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다니면 ESS가 되는 그런 배터리들을 다른 용도로 변환하는 것들을 재사용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쇄해서 오소를 뽑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용 영역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 제재조 사업들을 보험사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의 어떤 내용들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케이스가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케이스에 균열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컨넥터가 파손이 돼서 내부에 어떤 절연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연이 파괴되는 이유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습기, 즉 결로 현상이 발생돼가지고 그 결로 현상 때문에 차가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배터리 탑재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너무 고가의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나 같은 거 배터리 팩터나 2,350만 원 정도 보통값만 같고 지금 나오는 EV9이랑 4천만 원대 배터리 택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고가의 배터리 택이 일단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리퍼비시형, 즉 제재조 영역은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서 관계된 사업들, 방정이라든지 로드 테스터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질문하셨던 테스터기, POP가 프로프에서 나오는 그런 절약 테스터기라든지 아니면 내부 정확 테스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유심보시면은 조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보이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어떻게 되냐면 제재조 영역과 재사용 영역을 계속 움직이게 되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대입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포함되는 크리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과점 수거센터에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를 이제 충방전을 해서 SOH를 구하고 그 값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하고 지금 인간에서는 매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BMS에 있는 일부 정보들을 가지고 소프트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 작업에서는 저희 같은 소프트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용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충방전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그 정치력 기관이나 이제 밖에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의 화면으로 저희가 보다 보니까 25년 정도에 약간 3만 대 정도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쪽, 수단 쪽, 자원수단 쪽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연간 폐차 수량이 보통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폐차가 됩니다. 근데 전기차 보급량이 지금 현재는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량이 적은 것 뿐이지 앞으로 보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폐차, 특히나 그런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쪽 입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제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모여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점 슈퍼센터 내부에서 환경부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TP, 특구동학교에서 일단 이번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처럼 반납 대상에 대한 배터리들을 포식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지역인데 실제 이제 서울 경기 쪽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제주 쪽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뭐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제주 쪽, 그다음에 부산, 울산, 그다음에 뭐 전라 쪽에 있는 나주, 광주, 그리고 서울 경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요 관련된 정부 사업들이 또 많이 움직여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기대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사용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 방법입니다. UL174, GBT, 그다음에 이제 제출 분리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최근에 투표원에서 KC19031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용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10월 18일, 즉 10월 19일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요. 소프트 평가 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하고 테스트를 해서 일단은 총괄전 데이터 비교했을 때 평균 편차가 약 한 1.3% 이내 신뢰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PC1053인데 이거는 이제 목표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거기에 필요한 체크시트, 시설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 소방안전 쪽하고 전기 쪽 관련된 설비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분야에서 조달 매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일부 정부 과제를 하거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2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원래 배터리들이 폐배터리 이제 그 판매 개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초반에는 한 어떤 배터리는 한 7만 원 정도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초창기 나왔던 뭐 블론이라든지 레인, 그리고 SM3ZE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한 7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그런 매각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코나 같은 경우는 한 270만 원 정도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7, 800만 원까지 좀 올라가 있어요. 워낙 지금 수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수량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요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되냐 했더니 일단 포집되는 양도 적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중고차 수출을 합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실려나가요. 그래서 실제 배터리 자체가 포집되는 양보다는 수출되는 양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국가 간의 그 자원 전쟁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아마 좀 더 제한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부 쪽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제안을 했더니 그쪽도 관련 사업에 대한 분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사업들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 사업들을 이제 키워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도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안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대책이라든지 보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업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은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설공사 방식을 해서 저기에 저희가 제시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내에 쓸 BMS 정보들을 가지고 필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끌고 와서 거기다 재연산을 해서 표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사용이나 재제조를 하실 때 관련된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목적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로우 데이터는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SOH, SOC가, 그 다음에 SOP가, 그 다음에 어떤 셀 같은 제가 봤을 때 모든 로우 데이터를 다 제공하시는 그런 장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중간경기와 대비해가지고 어떤 선별적, 즉 재제조, 재사용에 대한 선별적 또는 검증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장비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버에 누적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장비들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지면은 저희가 뭐 공급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편차들, 1.3%에 대한 실효성 평가의 편차들도 나중에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배터리 제조사, 그 다음에 배터리에 장착된 사양에 따라서 자동 차종, 그러면 노후도에 따라서 한국 빅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AI 학습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실효성 높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한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출이 어떤 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주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그 협회에서도 혹시 BR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R 쪽에서 과제를 수행했을 때 배터리 고장 진단 데이터들, 즉 고장을 해서 운영하는 데이터들을 한 20만 건 정도를 데이터를 올려놓고 있고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정보를 들은 바로는 배터리 자체의 어떤 셀에 대한 그 이상 현상, 즉 수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배터리 외형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데이터셋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일단은 다 배포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언제쯤 내년 3월쯤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도 사진 자료와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로 국가대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화재 위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 UN 38003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배터리들이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정 SOC 이하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방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 방정기에 대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범용 일단 배터리 케이스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미 설계가 끝나서 지금 시제품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협회랑 같이 해서 실제 공단이라든지 회차장이라든지 지원 사업 또는 보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맥이 없어도 저것만 가지고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반폭,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제가 SOC 기준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 SOC 영역들이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률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전, 즉 재활용 같은 게 원전 방전이 되게 되면은 셔틀을 시켜서 안전 방전 시키면 오수를 때려도 쇼트를 내도 결국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단지 SOC 영역들이 다 원전 방전이 되기 전에 재사용이나 재제조하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방전율을 좀 낮추게 되게 되면 SOC 영역을 낮추게 되게 되면 결국은 화재 위험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 현장업체하고 같이 어떤 이미지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반기 수련 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인터페이스에서 배터리 백업 분해하지 않고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서
방전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에너지 공단이라는 국가 적정기관하고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2의 배터리 연비 측정 기준에 대한 부분 테스트를 저희가 해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사업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캡 앱 쪽까지 다 정해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저희 회사나 협회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R&D 사업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급차 과제, 그 다음에 국제 공동 과제, 저희가 국토경제 과제를 연방부 쪽으로 1달까지 준비를 해서 거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제들이 있습니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제들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여론들에 대해서 정부 노동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주기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서 협력에 대한 규모 산업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저희가 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엔지니어 또 기능 기술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목표를 되면은 아마도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 저희가 이제 생겨나고 이런 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를 대상으로 정비 사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퍼비시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 부품에 대한 리타청 관련된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눈치해질 것이다. 라고 그걸 좀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실제 배터리 키트를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리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프트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백팩을 지어놓으면 일단은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충방전 모듈이나 또 저희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강전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자체 가품 상태가 아니면 차상 상태에서도 저희가 그 차량 주행 모드와 유사한 상태로 저희 다이나모에서 움직이시는 유사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실제 배터리들을 좋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의 어떤 테스트 기반을 저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험 관련돼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그 가치, 그러니까 공기자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짭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거의 그 지급되는 내용이 한 4배 정도의 보험수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 스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협회하고 저희 AB에서 공동으로 매뉴얼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 매뉴얼 작업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콘텐츠 차량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거는 레디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좀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테스트 기반을 이런 신속건설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BMS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아드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일단은 캐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입차 쪽, 그 다음에 국내 차량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정보에 맞춰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부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제 발표를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진행을 하셨는데 리포트 대충 기준이 좀 있을 거고 이게 상당히 고객이 만만한 얘기가 같거든요. 대부분의 사고차나 자신을 하는 때 가격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 정책들은 어떻게 일단 그 국가 정책에서 제재조에 대한 항목들을 인지한다는 부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재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단지 이제 제조사 쪽에서 테스트하는 방법론적인 장비와 그 다음에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 기아에서도 지금 현재 배터리 컨디션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듈 수리 영역에 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셈블리 교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과도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이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객이나 아니면 보험사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밀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제조사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제품을 쓰고 있고요. 총감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지그들도 동일하게 쓰고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또 플러스 알파에서 로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박원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전염성이라든지 저희가 분해하게 되면은 또 이제 버스바라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토크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뭐 옥타이틀 같은 그런 풀림방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풀림 토크하고 조립 토크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게 실수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어떤 절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그 셀에 대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드 테스트를 저희가 통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리스트업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만의 기준을 갖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비용 같은 현재 저희가 지금 요즘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저희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2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전국의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개 업체 정도 좀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셨거나 할 예정인 그런 기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구축해서 정보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 좀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수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오비스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벤더사, 1차 벤더 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련된 그 부품들을 직접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보증은 저희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케이스다 모듈에 어떤 손상이 없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테스트에 문제가 없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1년은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드 테스트 한다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우수 테스트 지금 저희가 그 방정기 가다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터입니다. 다이나모에서 그 MCT 모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연식 상태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배터리 완성 상태에다가 저희 보존을 하고 그 전력 자체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에 장착해서 테스트하는 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 모드를 주는 거죠. 시간은 얼마나 그거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예. 테스트하고 이게 어떤 열정 워낙 지금 버스바 조립이 잘못된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패치하고 셀 데이터들을 저희가 로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조리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 통해서 통과돼야지만 저희가 최고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1년 정도 보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뭐 셀이 전압이나 전류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 만약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화재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증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테스트 좀 그래서 저희 오픈 테스트를 저희가 할 수 있고 보험사를 직접 와서 테스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다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테스트했다. 근데 불가피하게 어떤 세대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됐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저희가 보증 책임을 갖는 거는 이제 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부품이 뭐 BMS라든지 아니면 CM이라든지 버스바에 저희가 조립 작업해서 이게 어떤 여러가 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버스바 조였다 풀렸다 때도 조립 토크에 관련된 부분 3포 말씀하셨는데 네. 그 록타이트 말고 다른 고정 방법 같은 거는 감안을 안 하고 계신가요? 방법론적인 게 지금 현재 제조사에서는 이게 뭐 프레지노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사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버전을 인터넷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볼트를
재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버스바에 들어가는 볼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신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그 배터리를 보통 뭐 재조절 하고 재사용을 하고 띄어낸 상태에서 차량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떼기 전에 네. 현재 스테이터스,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다 데이터를 뽑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왜냐면, 네. 데이터를 뽑으실 때 별도의 장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나요? 저희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 분리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저장된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장된 데이터는 없고요. 누적 적산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적 충방전 양에 대한 부분들, 전기량에 대한 부분들은 BMS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충전 횟수라든지 최근에 나온 차량의 경우는. 근데 그 외의 데이터는 현재 상태에만 표출이 되고 있고요. 네. 배터리를 분리하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키 온 상태나 멜트 상태에서 어떤 통신에 의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쓰레기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메이카에서 제공받으시는 데이터는 BMS 데이터만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지 않으시고 독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디. 아까 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터리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할 때 피처가 여러 가지 EMS에 대한 것만 추출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MCU 데이터도 좀 보고요, BMS 데이터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 파라미터를 저희가 끌고 오는데 현재 배터리를 단품 상태에서 할 때는 저희가 차상에서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차상에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보정해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MCU 인버터 VC 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배터리를 바꾼 상태로 떨어지는 부분은 BMS 정보밖에 저희가 못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BMS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떨어졌을 때만 빼고 배터리 외에도 그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엄연히 중요한 피처 작용하는 많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가능합니다. 네, 다음 발표를 위해서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쪽에 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링크 김태훈 전문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중소형신기업협회 김병탁 전문위원님께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기술 분야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에너지중소형신기업협회 김태훈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용 배터리 재사용, 지지, 재활용, 기술 적용하고 전망, 사업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지금 IT에서 자동차, ESS도 좀 확대되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자동차에 도입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동차 대수 안에서도 아직까지 10% 미만이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량이 늘어나고 이제 추가로 지금 ESS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장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ESS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배터리에서 나온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곳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 큰 축에서는 사실은 2015년도에 캅 21총회에서 나왔던 지구온난화 관련된 신규 협약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도씨도 부족하다, 1.5도씨 이하로 낮춰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만큼 이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쪽에 아마 많은 기술 개발이나 실증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한 4도씨 이하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사용 배터리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래하게 될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제재들이 사실은 사용 배터리를 옛날 같으면 그냥 다 폐기했죠. 버리기도 하고 그냥 매립도 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이제 관리하겠다는 게 유럽, 미국의 어떤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신기업 협약 이후에 큰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로 국가가 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NGO입니다. 그래서 NGO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또 가능하시면 전기자동차를 타고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자라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 안에서 연관된 사업들이 발전해 가겠죠. 사실은 이렇게 사용 배터리, 그다음 전기자동차, ESS 중심에는 다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다 동남아에 있죠.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나머지는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인트 벤처가 생기고 있고요.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도 지금 유럽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걱정하고 있는 건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할 텐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부분 다 아시아에서 온다는 겁니다. 또는 아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그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EU가 규제도 만들고 그리고 R&D도 하고 펀딩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 배터리가 국내에서 시작된 거는 2017년도, 18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각 지자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사용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쓰다가 버리면 그 배터리를 처리하는 비용이 아마도 새 배터리를 사는 비용과 동일하게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자체를 누가 낼 것이냐 아마 이게 앞으로의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EU는 이런 부분들을 제조자 또는 수입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제도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EPR 제도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생산자 또는 수입 업체들이 관련된 저희가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 완전히 매립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그 과정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결국 소비자는 한번 샀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재활용 과정에서 비용이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나 유럽이 갖고 있는 큰 디메리트가 아시아 지역보다도 인건비가 비싸고요, 전기요금도 비싸고 환경적 규제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유럽에서 기존의 아시아에서 했던 방식으로의 생산이라든가 관리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공평한 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게 유럽의 배터리 디렉티브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한국,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가 있다면 미국은 2014년, 15년도에 배터리 기업을 하나 유치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123라는 배터리 제조 기업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키웠죠.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자체 배터리 회사에 대한 투자보다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따지면 전체 배터리 생산 규모로 따지면 미국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통상 2025년에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약 900기가, 유럽이 많아지면 300에서 400기가, 미국은 한 100에서 150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지금 최근에 IRA
법을 통해서 그러한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배터리 기업하고 자동차 기업만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배터리, 엔드 오브 라이프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재사용 또는 재활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재사용, 재활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재사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가격과 배터리 생산 지역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는 생산하는 곳, 어플리케이션이 생산되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산되는 곳, 소비되는 곳과 폐기와 매립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배터리 생산은 소재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있고 셀 생산은 일부 유럽과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과정이 없어요. 미국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는 일부 연수방전을 거쳐서 또는 블랙파우더를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웨이스트도 다 다시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환경적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앞으로 각 지역, 국가별로 아주 강한 환경 규제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도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입니다. 2018년도에 테슬라가 네바다 사막의 한 중간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었죠.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터리를 너무 모른다. 저렇게 더운 지역에다가 했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북에 있는 태양광을 통해서 아리백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LG에서 2025년까지 아리백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유럽에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일부 부품 생산을 할 때 2025년부터 유럽 내에 제공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아리백 제조 회사들 것만 구매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아리백이 기업 경쟁력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각 국가별 지역별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큰 하나가 클로즈 루프입니다. 한번 쓰면 한번 마이닝해서 방사를 사고 나오면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쓰고 버리자는 겁니다. 통상 배터리는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폐기물로 분류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각종 메탈 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지 않는 분야가 바인더 분야하고 그리고 전해입니다. 그래서 통상 전해액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이 결국 폐기물 처리의 종착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쓰시고 폐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걸 수거해 가서 매립했다는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전반적으로 클로즈 루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매입하는 과정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게 현재의 이 클로즈 루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광물이 나오는 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 소재가 전체 소재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약 10%에서 15% 정도 그 이상은 커버하기 어려운 정도고요. 대부분 다 마이닝에서 어느 정도 다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클로즈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시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국내 사용 배터리는 2016년 17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된 건 2021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김태훈 이사님께서 많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 배터리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자동차들이 말소 등록이 되고 나면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 남아있는 건 100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제한적이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용 배터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비싸서 안 됩니다. 새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약 3배에서 5배 이상 비쌉니다. 왜냐? 통상 사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어떤 표준화된 모델로 도입된 건 2017년에 아이오닉 모델입니다. 불과 아직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모델들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이 더 걸릴 거고요. 결국 현재 지금 사용 배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아마도 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단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이후에 조금 모수가 많아지는 배터리가 나오면 아마는 좀 더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서 사용 배터리를 통해서 응용 제품을 만드는 특히나 ESS라든가 다른 UPS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조금은 한계가 있고요.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인증 비용도 상당히 높은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금년을 통해서 2021년, 2022년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이후 등록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 만렙이 없어졌죠.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또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매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SS로 쓰기에는 아마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리고 시설공사 관련해서의 사용 배터리 적용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SCA라든가 GVC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국내보다는 유럽, 미국에서의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대수도 많죠. 그래서 사실 사용 배터리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시험 방법을 첫 번째로 내온 그 미국의 샌디아랩에서는 포괄 에너지라고 가장 먼저 20만 대 전기차를 공급했던 닛산 리프의 배터리를 가지고 실행이 됐고 그걸 일본에서는 포괄 에너지가 사실은 리유즈, 리퍼, 리사이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일본에서 응용제품들이 많이 판매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내에서도 아마 그런 환경이 되려면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의 모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배터리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누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관제는 아마도 이 배터리 패스트푸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패스트푸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는 세력차가 될지 OEM이 될지 아니면 정말 폐기물 처리업체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유번호, 식별번호를 넣겠다고 하는 제도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순환적으로 해서 폐기물을 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EPR로 가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부와 계속 조율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국내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가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배터리 크레디트, 그다음에 배터리 패스트푸드가 아마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국내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유럽의 제도를 좀 더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용 배터리 재사용 제조라는 부분들 사실은 환경적인 이슈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아마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격적인 메리트조차 없다면 사실 사용 배터리는 철저하게 규제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가능한 건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쌉니다. 다른 ESS나 산업용 UPS보다 최소한 3배, 많으면 6배 이상 싸죠. 공교롭게도 2021년, 22년도
전기자동차 산업이 커지면서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국산 배터리가 수입이 됩니다. 결국 국내 시장은 대부분 다 중국산 제품으로 다 바뀌었어요. 특히나 UPS, 소형, 그다음에 선박 뭐 여러 분야에서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야에서 사실은 국내 배터리가 사용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또 작년에 한참 가격적 이슈 때문에 이제 소형 전기 자동차들도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용 배터리가 갖고 있는 큰 메리트는 결국 가격인데 이 가격을 어떤 기술로서 허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해 보시면 ESS는 아직까지도 한 300불 내외 그리고 일단 UPS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700불, 800불이기 때문에 사용 배터리를 쓰면 아마 기본적으로 경쟁력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태형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가격이 킬로와트당 한 15만 원, 12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경매가 되면서 제가 최근에 다른 조사를 하면서 비교해봤더니 킬로와트당 12,000원 정도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고 평가하고 해체하고 모든 걸 다 해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현재 각 TP라든가 센터에서 하는 비용이 약 4만 원, 3만 원, 4만 원 수준이에요. 거기에 각가상각을 뺐다 하더라도 약 만 원, 2만 원입니다. 동시에 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모듈팩을 만들었을 때 사업을 하면 통상 1kW짜리 저희가 UPS가 파워뱅크, 소위 말하는 파워뱅크 좀 시중에서 100만 원 팔리죠. 그런데 소비자한테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제품 납품하는 가격은 60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1kW 정도 만드는데 저희가 킬로와트당 뭐 2만 원에 사와서 그거 갖고 인증받는 비용 들어가고 다시 개조하고 평가하고 하우징 개발해서 하려고 하면 아마도 최소한 1,000대 이상 팔아야 바로 이거 나오고 페이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가격이 그 정도 떨어지려면 지금 코나나 미국 팩들이 최소한 7, 80만 원 내외 비싸봐야 100만 원 이내에 저희가 사셔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폐전센터 환국 미래폐전센터 가격 산정을 제가 같이 했는데 기본 가격 나오는 게 250만 원입니다. 240만 원. 그리고 나서 그게 경매가 되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떨어지겠죠. 양이 많아지면. 그런데 그런 경매수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증 비용이라는 큰 것도 있고 특히나 한 번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을 계속 바꾸지 않고 한 모델을 계속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마지막에 이런 재활용 소재들이 나오긴 하는데 현재 재활용 소재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솔라이트하게 제품을 갖다 줘야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처리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 폐기물 처리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 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무슨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여기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국내에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쓸모가 없어요. 누가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원자재가 그렇게 낮아져 갖고 특히나 소재적으로는 니켈보다는 만간이 많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사용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평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입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측할 거냐입니다. 지금의 평가의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엔드 오브 라이프 시점, EOL 배터리를 평가하고 있죠. 근데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것이냐?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EOL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어디 있을 것인가 누가 모르는 겁니다. 응용제품을 만드는 시험 방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경제성 분석을 한 거고요. 예전에 2019년, 17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가 나왔을 때 바로 원자재를 추출할 때 가격, 그럼 이거는 X라고 치고 중간에 재사용했을 때의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통상 한
90억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ESS 가격이 비쌀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뭐 저희가 그때는 이 당시만 해도 킬로와트당 ESS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3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그래도 한 30%는 될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이유는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재활용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제조자가 내지 않을 거고 소비자도 안 쓸 거니까 결국 세컨라이프를 하는 공용제품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재활용에 쓸 수 있게 만들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나오면 소재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컨라이프는 비즈니스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재활용 기업과의 온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비용을 줄이는 게 결국은 사용 배터리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여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조건들은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LCA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프로핏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요. 사용 배터리 시장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깔릴수록 그만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재활용 시장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시장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떤지를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지금 전기자동차 40만 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나왔을 때 앞으로 얼마 정도의 사용 배터리가 나올 것인지, 그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몇 프로를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글로벌 시장이 큰 거는 아마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벌써 10%를 넘어간 유럽,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연구하고 사업화만 하다가 시간이 갈 수도 있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가 한참 하려고 했던 게 반값 택시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배터리를 보증보험을 한다든가 리스를 하겠다는 이런 식의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결국 어떤 근거로 배터리를 보증할 것이냐, 배터리를 소위 말하는 아무데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국토부가 이걸 풀어주겠다고 2022년도에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 용역도 작년에 했고, 그리고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 결국 구독 서비스라는 금융권에 배터리가 다 물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용 배터리를 하려면 이제 리스나 또 렌탈을 하는 업체들하고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한참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되면 분명히 속도는 빨라질 건데 언제부터 진행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향후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마 사용 배터리 얘기하면 누구한테서 받아야 될 거냐, 또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구매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그런 얘기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 배터리 발생량은 여기저기서 많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해외로 수출하는 거 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만 따지면 2025년도에 약 한 4만 대,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한 20만 대까지 나오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5년부터는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이전도까지 지자체에 반납했던 걸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2021년도 이후에 민간에서 반납하는 거 없는 걸로 할 것이냐, 이건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일단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 배터리 실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OEM들입니다. OEM은 일부 기업들보다 좀 더 빨리 자동차 시범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테스트용 카에 있는 배터리 팩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7년 이상 빨리 앞에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이 될 것이냐. 물론 지금 OEM사들이 사용 배터리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것이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계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닛산과 스미토모는 닛산 OEM, 스미토모는 재활용 업체입니다. 그 두 기업이 뭉쳐서 포알에너지라는 재사용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될 경우 사실은 서프라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알에너지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6년, 17년도부터 가정용 ESS를 사업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닛산 리프 전기자 전차 배터리를 빼서 그냥 팩으로 놓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넣죠. 그래서 문제 생기면 빼서 분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 가장 경제성이 높습니다. 평가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고 쓰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씩 교체해줍니다. 가장 경제성이 높죠. 그래서 OEM사들의 접근 방식은 사실 이겁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팩 단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하기도 어렵고 해체하는 비용, 평가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나중에 그걸 분류를 해서 그 분류를 어떻게 승용 응용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조차도 아마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OEM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GM도 이렇게 더 팩으로 다 하고 있고요. 보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배터리의 경제성이 있으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팩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체 평가 비용이 팩당 약 킬로당 한 4만 원, 3, 4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안 하는 비용은 정말 경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내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될 경우에 소형전지, 전기차 충전기, 농사용, 파워뱅크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대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영역으로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큰 아마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즈니스 셀프박스 했던 내용들은 뭐 보시면 저희 자료에 있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열리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 중에 유독 하고 있는 건 국가이카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C 안전인증제도 예외에 있습니다. 그것도 용량이 중요해서 1kW 미만이기 때문에 빠져나가 있지 아마 그거 넘어가면 또 아마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도 지금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평가 환경공단에서 할 때 평가 방법을 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했던 부분은 시간을 줄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배터리는 평가를 줄인다고 해서 신뢰성이 높아지느냐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오래 또 정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 그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신뢰성 얼마 정도 정확한지 이 부분은 아마 데이터로도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모수가 너무 작습니다. 산업배송센터 이외에도 올해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경남에서도 하나 시작했고 그다음에 보령에서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3개가 더 추가됐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접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용 배터리 분류는 저희 예전에 협회에 있으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이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ESS를 한다고 하지만 각 셀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셀의 형상이나 모양이 바뀌면 나중에 다시 디자인을 또 하셔야 됩니다. BMS 비용도 다시 들고 그러니까 이게 개발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사용 배터리는 보조금이 없어요. 물론 이거 사용 배터리 할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달라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또 나주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나주와 강양을 묶어서 아예 클로즈 루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재사용되고 재사용하면 끝나면 다시 재활용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루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송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4개 센터, 그다음에 7개 센터가 있지만 운송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지금 사용 배터리 발생이 한 대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걸 다 운송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한 이슈가 이제 재활용이고, 재활용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 아이템, 그다음에 유비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2019년도에 그 재활용, 친환경 재활용에 대한 어떤 상금을 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도, 19년도 미국에서 DOE랑 회의할 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미국에 있는 폐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수방전에서 파쇄 분쇄해서 한국으로 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비용 자체가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ESS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친환경 재활용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리셀이라고 해서 기존의 번식 습식이 아닌 다이렉트 리사이클 방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보실 것처럼 2045년이 돼도 필요한 리튬의 양은 39만 톤 정도 필요한데 그중에 재활용량은 약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한 25% 정도밖에 재활용을 쓸 수 없는데 그거라도 재활용으로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든가 또는 중국 대부분의 많은 재활용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을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작년 11월에 미국 DOE가 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ESS,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한 4가지 프로젝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건 16년, 17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고 19년, 20년도에 많은 응용 제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이런 산업의 패권을 잡을 것이냐인데 사실 국내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따라서 한 미국의 업체들 또는 유럽의 업체들이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이 조금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빨리 움직이셔야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리튬, 니켈,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이런 클로즈 루프 또는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클로즈 루프 안에서 배터리는 결국 계속해서 재사용을 통해서 원가를 절약하는 것도 플러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그 테슬라를 통해서 LCA 솔루션들이 지금 일부 나와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정하고 있고 그걸 유럽에다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제주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디클레어를 하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다 모아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전기차 만드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디렉티브가 진행되면 아마 제조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아마도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것이냐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처럼 네바다 사막에다가 태양광으로만 만든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또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 배터리를 재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줄여보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재활용 사업이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일부 재활용 소재를 쓰라고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은 반드시 재활용 소재를 쓰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그 양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 국내에서도 코발트 관련된 마이닝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기업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실가스 규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 ACA라고 되어 있고 지금 관련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ACA에 대한 산출식에 대한 문제가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쓰고 있는 그리트라든가 유럽의 많은 제조들이 표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조 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식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클레어할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형식이나 양식이 만들어져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수 규제도 그렇고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사실은 지금의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하고 고성능이고 그리고 안정하고 고성능의 안전성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면 이제는 아마 환경적 이슈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과정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패스트푸드 제도가 아마 국내에서도 도입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주기 관리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본 발표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저희 김일상 전문위원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 브레이크 타임을 한 10분 정도 갖고요. 저희가 3시 5분부터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